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나 전설과 역사 그리고 이야기를 담은 유명한 나무들이 꼭 있죠. 이런 나무 이야기를 벌써 27년째 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책도 여러 권 내셨고요. 매주 나무 편지도 띄우신답니다. 나무를 소개하면서 그 지역과 사람 이야기까지 담고 계신 나무 인문학자 고규홍 씨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나무 인문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나무 인문학이라는 분과 학문이 있습니까? 저도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예, 저도 굉장히 이렇게 나무 인문학자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황송하고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나무를 보러 가는 걸 좋아하고 가서 그 나무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적고 이런 걸 쭉 하니까 제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뭐라고 할까 이러다가 이게 나무와 인문학을 연결시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나무 인문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무 인문학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전국 어느 대학에도 나무 인문학과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지금 책을 몇 권 내셨죠? 나무 관련된 것만? 좀 부끄럽습니다만 좀 많이 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6월 중에 새로 새 책이 이제 나올 텐데요. 예, 그게 36권째 됩니다. 전부 나무 이야기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주 나무 편지를 띄우신다는데 그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이 나무를 찾아다니기 전에 신문사에 기자 생활을 좀 했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글을 쓰면 누구라도 다 봐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글을 써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였어요. 예. 근데 그때가 마침 이제 인터넷이 이제 붐이 일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독자들하고 관계를 맺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나무 편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글을 써서 처음 시작은 제 친구들에게 이제 띄운 게 시작이었어요. 이메일로. 그렇죠,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 아는 친구들한테. 네네네. 그렇게 띄우다가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다가 지금은 뭐 인원이 그 받아보시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0,000명이 좀 넘는 정도인데요. 예,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띄우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한 1,300통 정도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띄워 보냈습니다. 그 형식은 나무 한 그루를 딱 소개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 형식도 제 마음대로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봄에는 이제 꽃들이 한꺼번에 막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한 그루씩만 표현하다 보면 며칠 지나면 또 지나잖아요. 다 이렇게 소개를 못하게 될까봐 그럴 때는 막 마음이 급해서 여러 그루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분량도 형식도 자유자재다. 예, 그렇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이메일을 매주 받아보면 답장도 많이 오겠어요? 네, 그 아주 짧게 답장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하다 보면 제가 아주 감동적인 그런 답장을 받는 적도 어떤 꽤 거요?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메일 주소만 알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대충 제가 짐작하기에 중년의 남자분이셨던 걸로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내셨는데 굉장히 좀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을 그 병원에 계시느라고 간병을 했는데 간병을 하시느라고 나무 편지를 매주 보다가 그걸 못 봤대요. 집에 와서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딱 보니까 나무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랬겠죠. 그 쌓여 있는 거를 하나하나 보는 동안
그 몇 달 동안 간병하면서 가졌던 그 피로 이런 게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답장들이 한 분이라도 있는 걸 네. 생각하면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기자 생활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별로 오래 안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그래도 꽤 하셨는데 네, 네. 기자를 왜 그만두셨습니까? 기자 생활을 그만둘 때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예, 제가 기자 생활 그만둘 때가 이제 그 문화부였는데요. 문화부에서 이른바 이제 수석 기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차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승진하는 거죠. 네. 근데 차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현장에 가지 않고 데스킹 하죠. 데스킹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현장 가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기자 생활하던 초기서부터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랑은 했어요. 예, 나는 데스크 보기 직전까지만 기자 생활한다 그랬는데 그 시기가 다가온 즈음이었고요. 그래서 무작정 사표를 내고 그래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만두고 이제 뭘 하겠다 뭐 이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이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글쓰기, 뭐 그렇죠. 잘하지는 못하지만 글쓰기니까 글을 써서 한번 먹고 살아보자라는. 작가가 돼보자? 네. 소설가? 소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사실 그 즈음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소설을 써서 이제 신춘문예에 계속 응모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제가 99년에 이제 사표를 냈는데 그해 신춘문예에 본심에 3편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채택이 됐어요. 그렇지만 당선은 안 되고. 당선은 안 되고요. 그래도 아무튼 본심까지 가는 거 보니 좀 해도 되겠다. 그래서 자신감이 막 생긴 거죠. 그러면 나무를 언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사실 소설만으로 그 가족을 부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쓰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2-3달 어디 가서 좀 파묻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집사람이랑 상의하던 끝에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데 유명하죠. 네,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때가 1999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아주 좀 특별한 일인데 겨울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하얀 꽃이 이만한 꽃이 목련이었는데요. 목련이 겨울에 벌써 폈어요? 그 목련 종류 중에 겨울에 피는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펴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이 꽃이 핀 게 참 뭔가 사연이 있었겠다. 그러면 그 사연을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그럼 나무를 좋아하긴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니고 저도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쭉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산업도시에서 어떤 도시화된 곳에서 살던 그런 경험이어서 제가 어떤 나무에 대한 감수성 같은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천리포 수목원에서 그렇게 갑자기 천둥처럼 나무가 왔다. 나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피는 목련 이야기를 글로 쓰셨어요? 네, 썼죠. 어디 발표를 하셨어요? 아니, 그때 이제 나무 편지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때 시작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 쓰게 된 거군요. 그렇죠. 지인 친구들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내가 매주 이걸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됐고 그 일정 정도 분량이 되니까 책을 못 꺼내셨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천리포 수목원 나무 얘기만 이제 계속 주구장창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국의 나무를 찾아서 다니신다고. 다녔죠. 우선 뭐 40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를 찾아다니신다고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꼭 400년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제가 거기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된 나무를 찾는데요. 저는 식물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물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제가 40살까지는 다른 일 하다가 이제 나무에 대한 글을 쓰려면 다른 식물학자들만큼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라는 생명체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글 속에 가끔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무 그러면 그냥 식물학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 나무를 심었고 또 그 뭐 몇백 년 동안 어떤 뜻으로 이 나무를 지켜왔는지 주변에서 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사람살이가 예. 굉장히 귀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그렇죠.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식물학이 아닌 인문학이죠.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살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으려면 자연스럽게 역사가 오래돼야죠. 오래된 나무여야 되잖아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사람살이 이야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오래된 나무를 찾아다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한 400년 정도 된 나무들이 집중적으로 고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400년, 500년 된 나무가 많을까? 그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시대죠. 물론, 물론. 근데 조선시대 이때 어떤 농업 공동체에서 하나의 어떤 부족사회, 이제 이 마을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던 시기였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듯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면 사람들이 나무를 이제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 수호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마을 어귀에다 이 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예.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잡신이 이 나무에 막아준다. 걸려서 못 들어오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좋은 기운은 나무가 다 지켜주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을마다 다 이 입구에 어귀에 큰 나무들을 심은 게 400~500년 전쯤이 마을 공동체 형성과 그 시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400년쯤 된 나무들이 네.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나무는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리고 몇 년 된 겁니까? 네, 그것도 참 애매한데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나무의 나이로 치면은 꽤 오래된 게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고요. 예,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증한 가장 오래된 나무는 강원도 정선에 두이봉이라는 그런 그 꽤 큰 산이 있어요. 예, 그 1,500m 정도 되는 큰 산인데요. 두이봉 그 거의 정상 가까이에 가다 보면 주목이라는 나무 있잖아요. 예. 주목 세 그루가 이렇게 딱 그 정상 부분에 비탈진 부분에 세 그루가 이어서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을 해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이거를 그 아주 정밀 측정을 했더니 1,400년 우와. 정도 됐어요. 네. 이게 가장 오래된 나무로 이제 과학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 속에는 뭐 2,000년 된 것도 있고요, 1,500년 정도 된 나무들도 여러 그러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측정은 안 된 것. 2,000년, 1,500년은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선 두이봉 주목 이게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건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데요. 여기에 그 브리슬콘 소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인데. 예. 근데 그건 미국의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랑 좀 다른 소나무인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는데 이 나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높이는 한 10m 정도 되는 그 작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아주 그 건조하고 나무들이 살기에는 척박한 토양에 이제 자라는데 이 나무가 나이테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나이테가 4,800개까지 있어요. 예. 와.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그 BBC에서 한번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방영하는 걸 한번 봤는데 거기 데이비드 애튼버러라는 선생님이 이제 나레이션을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살았을 때는 이 나무는 벌써 2,000년을 훨씬 남았다. 그렇지.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 진행하시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하고요. 예, 그게 별명도 있어요. 별명이 무드셀라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무드셀라가 구약성서에서 999살까지 살았던 장수의 상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은 다 이 크리스찬 문화가 아주 익숙하니까 예, 구약성서에 장수한 인물의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나무가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4,800년. 네. 지구상에 나무가 등장한 건 몇 억 년 전입니까? 4억 년 전에 나무가 4억 년 처음 전.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때 이제 은행나무 종류와 소철 종류, 그다음에 고대 침엽수 종류들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와서 시작을 하고요. 은행나무, 소철나무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예. 근데 그게 가장 오래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이제 이게 나무가 처음 나타난 건 4억 년 전인데 예. 그로부터 한 2억 5천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억 4천만 년 전에 처음으로 꽃 피는 식물이 나타납니다. 그 전엔 꽃이 안 폈어요. 꽃이 없었죠. 그러니까 소나무나 이런 것들에 피는 거는 사실은 꽃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생식기관으로 그렇죠. 봐야 되고요. 음. 그때 1억 4천만 년 전에 처음으로 꽃 핀 게 지금 우리들이 지난 봄에 우리가 즐겼던 목련 종류가 그때 피어난 야, 겁니다. 그것도 1억 4천만 년. 네, 네. 하긴 은행나무는 꽃이 없네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뭐 세계적인 건 그렇고 우리나라 나무로 돌아와서 네. 우리나라 나무 중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나무도 있다고요? 아, 네,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까? 예, 이게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라고 여기 사진이 요 나무가 그 나무인데요. 은행나무. 네, 이건 제가 한참 단풍이 예쁘게 들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예. 저 나무는 원래 지금 저 자리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요. 예, 지금 저 위치보다 15m 아래쪽에 있었던 나무예요. 근데 이게 잠깐만 15m 밑에 있던 게 솟아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복잡한데요. 예. 거기 이제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안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동 여기 낙동강 상류에 이제 임하댐이라는 댐을 건설하면서 댐 건설 초기에 1987년 일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댐을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수몰지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을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갔어요. 예. 이 나무도 물에 잠길 뻔했거든요. 잠길 뻔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나무를 좀 살려달라라고 이제 막 사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이 공사를 담당한 데가 한국수자원공사였는데, 예. 수자원공사 사장이셨던 분도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살리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으로 하기로 이제 청원을 해서 결국 국가 예산으로 이걸 살리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살렸어요? 예. 그래갖고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가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저게 높이가 31m나 되고 줄기 둘레가 14m나 되는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옮겨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수몰되지 않을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수직으로. 15m 산을 만들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5m짜리 인공 산을 만들고 그 산 위로 이거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예, 이 공사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렵겠죠. 네, 이걸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 들어올리고 밑에 채우고 조금 들어올리고 채우고 이 방식을 4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1987년에 이제 이 상황이 시작이 돼서 9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년 동안 이 작업을 해서 공사에 든 그 금액이 그 당시 돈으로 2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 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사례는 없어요. 없죠. 네, 제가 뭐 전 세계 나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뉴스에 나온 거나 자료를 찾아보건데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들어올린 이렇게 큰 나무를 수직으로 들어올린 사례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식했다고 얘기 안 하고요. 위로 들어올렸다 그래서 상식.
그러니까 윗상자 써서. 예. 아무튼 없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네. 뭐 이게 다 본인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죠? 네네네. 뭐 이왕 소개하는 김에 요 나무는 이게 봄철이네요. 네. 어떤 저건 나무입니까? 벚나무인데요. 예, 저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벚나무 종류 중에 올벚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올벚나무나 뭐 구별 잘 안 됩니다. 그냥 벚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벚나무예요. 어디 있어요? 구례 화엄사. 화엄사? 인데요. 몇 년 된 겁니까? 여기 350년 정도 오.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벚나무처럼 그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꽃들은 일찍 죽잖아요. 네, 수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예, 근데 350년이니까 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고요. 저것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는 그냥 오래된 나무라 예쁘다 그러면 끝인데 저기에 이제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예. 여기 화엄사라는 절이 그 호국 불교라고 네, 옛날 네. 얘기하잖아요. 승병들 일으키고 이런 절인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무기를 좀 대비해야 되겠다,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활의 재료로 좋은 벚나무를 전국에 많이 심어라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명령을 시행하는 거에 앞장섰던 게 이 화엄사 스님들이었던 하하. 거예요.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남아 있는 거여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네, 네. 민족의 역사랑 함께한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엄사는 또 유명한 게 그 홍매잖아요. 천년기념물도 아, 네, 있는. 네, 그죠? 네. 그건 이 나무 밑에 있습니까? 아니요, 요거는 이제 이게 화엄사에 가셔도 저 나무를 못 보시기가 쉬운 게 화엄사 일주문 들어가기 전에 그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거든요. 아. 예, 그 암자 뒷산에 있어서 하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를 찾아가시고 이미 벚꽃은 지금 다 진 네, 상황이지만 예, 예. 내년에라도 다시 가시게 된다라면 저 벚나무를 찾으시려면 한번 물어보고 찾아가시는 게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아, 화엄사 이 대웅전 있고 한 그쪽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옆에 사진 이거는 뭡니까? 아, 저거는 물풀의나무인데요. 예, 물풀의나무 중에 화성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물풀의나무인데요. 이 물풀의나무가 사실은 이게 쓰임새가 좋아서 저게 이제 목재로서 단단하면서도 질기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 농기구를 만들고 하는 데에는 이 물풀의나무를 많이 썼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크면 다 베어버리고.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쓸만한 나무는 다 베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된 나무는 이 물풀의 나무 중에서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근데 요거는 저하고 개인적인 좀 저한테 얽힌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는데요. 뭡니까? 이 나무가 있기 전까지는 저 파주에 있는 150년 된 물풀의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이제 인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작아 보여서 제가 이제 찾아다니다가 일정한 우연과 제 나름대로 이제 돌아다니던 이 경력이 이렇게 겹치면서 저거를 우연히 찾았어요. 예. 찾아서 보니까 이거는 국가가 인증한 150년 된 물풀의 나무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게 당시는 이제 문화재청이었죠. 예, 문화재청에다가 제가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내서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몇 년입니까? 350년 정도로 이야.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완료된 그런 나무입니다. 기존에 그 제일 오래된 건 150년짜리였는데 네. 350년이면 그거보다 2배도 더 되는데. 2배도 더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은행나무는 아까 소개하셨고, 예. 저건 이제 겨울이에요. 네. 무슨 나무입니까? 요거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토종 나무인 구상나무입니다. 네, 구상나무 아시죠? 예. 제주도에 많이 있잖아요. 네, 요거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거의 해발 1,400m 위쪽 지역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거의 정상 가까이, 백록당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날이에요. 그런데 입산 금지됐다가 입산 금지가 풀린 첫날이어서 굉장히 풍광은 좋았는데 이날 저랑 이제 제 주변에서 같이 이제 등산하신 다른 분들은 풍광이 너무 좋다고 막 뭐 환호성을 올리고 막 그러셨는데 가면서 보니까 이 구상나무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정말 구상나무가 너무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이것도 이제 나무 편지에 갔다 와서 이제 쓰기를 왜 죽었어요? 무슨 병이 돌았어요? 이 구상나무는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이 기후 변화라든가 아하. 이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고산지대에 사는 나무들의 경우에 모든 생물이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너무 날이 따뜻해져서 살기 어렵다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점점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무들도 이제 자기 씨앗이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떨어진 것들은 죽고 위에 있는 것들이 살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건데 여기가 거의 정상이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죠.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이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토종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없어지는군요.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하하. 관계자들이 지금 열심히 네. 그 보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가 또 있습니까? 구상나무 말고? 많죠. 오. 예. 지난 봄에 뉴스로도 지난 봄엔 참 유난히 많이 나왔는데요. 미선나무라고 혹시 네, 아세요? 네. 예, 이게 하얀 개나리라고도 부르는 그런 나무인데 꽃이 개나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좀 작지만 생김새는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흰색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하얀 개나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자라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저 충청북도 괴산 지역에 요 보존 구역이 아주 그것도 조그매요. 조그만 보존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만 있는 그런 나무도 있고요. 네.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뭐 찾아보자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뭡니까? 제일 다 좋아해서 어떤 게 좋아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이제 제가 대답용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나무가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봤던 나무 중에 감나무를 전 참 좋아합니다. 좀 의외인데요. 네, 이게 감나무라는 게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감나무는 집집마다 다 심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존재감을 잘 못 느껴요. 근데 감나무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게 언제냐면 나머지 집들엔 다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가 뭐 병이 들었거나 뭐 바람에 넘어갔거나 해갖고 우리 집에 없으면 아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뒤늦은 존재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뒤늦은 존재감이 평소에는 이렇게 나대지 않고 조용조용히 살면서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닮고 싶어하는. 알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항상 1등이 소나무더라고요. 네. 그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 소나무가 늘 푸른 어떤 그런 기상 이런 것 때문이고 또 사실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워낙 많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애국가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항상 저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략 절반 가까이가 소나무를 이제 1등으로 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1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정도가 뭐냐면요. 2등, 3등은 예를 들면 1등으로 소나무를 꼽은 사람들이 거의 이게 50% 정도 된다. 그러면 2등, 3등은 1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거기다. 예, 다 2등, 3등은 비교가 안 돼요. 압도적인 1등인 소나무. 압도적입니다. 예. 소나무 중에 좀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싶은 소나무가 있나요? 뭐 소나무 이게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그 산불 참사를 겪었잖아요. 근데 산불 참사를 겪으면서 다들 그 이 소나무 때문에 산불이 더 많이 확산됐다. 그래갖고 이 소나무를 거의 애물단지처럼 여기게 된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소나무는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산불 참사 때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쓰기를 뭐라 그랬냐면 소나무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는 거는 과학적 사실이다. 그런데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를 더 잘 지켜야 할 것은 이거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쓰면서 소개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요 강화도에 가다 보면 초지진이라고 있죠. 그 초지진에 보면 초지진 앞에 소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루가 가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그 포탄 자국이 있어요. 이 포탄 자국이 뭐냐면 강화도 운유호 사건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작정 포탄을 쏟아댈 때 이 저 초지진 그 돈대 안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병사들은
소나무에 숨어서 이게 그 이제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37명인가가 우리 병사가 죽어요. 예. 그때 이 소나무도 무차별 포격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네. 예, 두 그루가 너무 멋지게 살아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나무를 가만히 바라보고 포탄 자국을 바라본다,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그렇죠.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는 소나무는 어쨌든 지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뭐 압도적 1위가 소나무인데 네. 제일 쓸모가 많은 나무는 또 참나무죠. 네. 그 이름부터가 참나무잖아요. 진짜 나무. 네, 진짜 나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참나무가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기보다는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쓸모가 많다라는 식으로 다 배연해서 쓰는 거에 그렇죠.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작 중에 제일 좋은 장작이 참나무 장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연해서 숯을 만드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참나무 종류 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몇 그루 있긴 있어요. 갈참나무나 굴참나무가 몇 그루가 있긴 있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얼만큼 참나무와 가까이 살았는가를 생각하면 그리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해 전서부터 참나무 종류를 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오래된 참나무 종류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찾아다녔는데 그런 와중에 경상북도 영양에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인데 거기 송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 안에서 그 졸참나무라는 참나무 종류 중에 참나무는 크게 6종류를 얘기하는데요. 예. 그 중에 한 종류인 졸참나무 중에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오래된 그 졸참나무 한 그루를 찾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앞에 요 물풀의 나무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기념물. 네. 그건 몇 년 됐어요? 이거는 한 300년 정도로 보는데요. 예, 300년 정도만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졸참나무 종류 중에서는 아주 거대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전국 네. 방방곡곡 어디를 가나 전설과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네. 있는 나무들이 꼭 있다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진짜 그런 거 너무 많죠? 네, 그 쎄구셌죠. 그 중에 뭐 한두 가지만 들려주시면 정말 우리 그 민족의 어떤 애환이 담겨 있는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자란 나무. 네, 그런 게 제가 한 번은 어떤 역사를 전공하시는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같이 나가서 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나무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그 젊은 역사학자인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얘기는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건데 그 얘기가 딱 겹쳐 들어가니까 우리 역사가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일테면 봄에 5월 초부터 막 피어나는 꽃 중에 요즘 아주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팝나무라는 나무 있잖아요. 예. 하얗죠? 네. 근데 그 이팝나무 중에 이제 저쪽 그 남쪽 지금은 그 여러 그루 중에 아주 좋은 나무들 몇 그루가 죽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8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있는 자리를 마을 분들은 아기살이라고 불러요. 아기살? 아기살이. 그래서 사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지방말인데 이 사리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 나무가 있는 자리가 무덤이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자리가 아기들 공동 무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보릿고개 많았잖아요. 예. 근데 보릿고개를 겪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게 젖먹이 아기들이었다는 거죠. 엄마 어른들이야 뭐 흙 파먹고도 살았다고 하는데 아기들은 젖이 안 나오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였죠. 그래서 죽으면 이 죽은 어린 아기를 이제 그 아기 살이 거기에다 이제 무덤에다 묻으면서 그 아기의 아버지가 그 이팝나무를 아기 무덤 앞에 심었다는 거예요. 왜 이팝나무냐? 그게 뭐냐면 아비는 이제 소원을 빌었던 거죠. 소원이라보다 기도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살아서 먹지 못한 쌀밥 죽어서 많이 먹어라. 예, 아이고. 눈으로라도 이 이팝나무에 맺히는 쌀밥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심었다는 거거든요. 절절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역사학자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게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역사책에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겹쳐져야 그러네요, 된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쓰신 책 가운데 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혜지 씨와 함께 나무를 구경하러 다닌 네, 그 이야기를 묶어서 책을 쓰신 게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런 발상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이건 이제 제가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책에 그런 식으로 썼어요. 우리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제 책에 뭐라고 썼냐면 정말 5가지 감각일까? 저는 아니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저 아주 건방진 얘기인데요. 하나의 감각과 그 감각에 복종하는 4개의 감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의 감각을 저는 시각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적으로 거의 거의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시각적으로 이제 다 결정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나무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무도 저는 이제 나무를 이제 자주 찾아가서 자주 보고 하는데 내가 본 게 거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나무에는 향기도 있고 혹은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소리도 있고 안 들리지만 있죠. 그거 이렇게 귀 대고 들으면 들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청진기 가지고 가서 피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각도 있어야 하고 후각도 있어야 되고 촉감도 있고. 예, 만져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뭐 잎이 쓴맛이 난다 그러면 한번 맛보기도 미각도 하죠. 봐야 되고 그래야 하나의 대상을 알 수 있는 건데 눈으로 본 거 몇 번만으로 혹은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몇 장만으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기획을 했던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을 가지지 않은 분이라면 시각이 아닌 다른 걸로 나무를 감각하겠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선천적 시각장애인 분을 찾았는데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서. 흔쾌히, 그래, 예. 뭘 배우셨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탁 보고서 본 거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그게 이제 시각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만져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오랫동안 느끼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제가 사례를 들자면 한이 없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1년 걸렸거든요. 딱 1년, 제가 처음부터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1년 360날을 나랑 나무를 보러 다니겠냐.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철따라 이렇게 해서 가겠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도 좋은 기회겠다.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저 사람이 시각이 없는데 저렇게 후각을 동원하고 저렇게 청각을 동원하고 한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게 이제 우리 EBS의 다큐멘터리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때 촬영이 다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촬영의 맨 마지막에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나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나무를 온몸으로 느끼는 법. 그렇죠. 이런 거네요. 예, 그거였습니다. 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무를 제대로 관찰하는 법 좀 코치해 주신다. 뭐 저도 뭐 아직 잘 관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래 보는 거밖에 오래 봐라. 예, 오래 보고 자세히 꼼꼼히 바라보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네. 좀 높은 데서도 보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또 흔히 하는 말이 나무들이 표정이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바라볼 때 또 해를 등지고 바라볼 때하고 해를 마주보면서 바라볼 때하고 나무의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작은 나무에서는 잘 안 느껴지는데 오래되고 큰 나무들은 오래 봐라.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다르고 하니까 오래 자세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가지고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주로 강연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오늘 선생님이랑 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연을 할 때는 이런 나무들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큰 사진만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면 저 벚나무만 하더라도 나무 꽃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나무에 얽힌 사람살이 이야기, 또 우리가 어떻게 저 나무를 보존해야 될지 이런 대책들을 함께 찾아보는 식으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보러 가시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아, 그럼요. 그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또 책에 그런 식으로 쓴 적이 있어요. 나무를 보러 갔지만 내가 나무보다 더 많이 만난 건 사람이었다. 그렇겠죠. 예, 사람을 많이 그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려면 네. 나무가 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 중에 또 인상에 남는 분들 뭐 부직 있을 거 아닙니까? 많습니다. 그죠. 예, 제가 순천에 이팝나무를 보러 한번 갔을 때인데 예. 예, 그 이팝나무가 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러 갔을 때. 그랬더니 그 마을 사시는 나이 많으신 그 농부이신데요. 이 농부께서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냐 그랬고 꽃이 다 떨어졌지 않냐 그랬더니 아 그런 서울서 왔는데 그랬다 그러니까는 아 그거 아쉽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초바다 찢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이듬해부터 그 나무에 꽃 필 때 되면 전화 주시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예. 그분이 너무 고맙고 네. 그게 사람과 사람이 혹은 사람과 나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렇죠. 가장 고마운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제 책에 썼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표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진짜 우리는 나무한테 별로 해주는 거 없는데 네. 나무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죠. 그러게요. 그렇죠. 예, 네. 음. 정말 아낌없이 그러니까요. 몸뚱이까지 다 내주는 참. 게 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규홍 씨의 인생에서 나무란 뭡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천둥처럼 저한테 나무가 다가왔던 어쨌든 지금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뭐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계속 나무랑 같이 살 것 예. 같으니까 결국은 나무는 제 삶이 아닐까. 삶 전체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겁니까? 특별한 계획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 따라 나무 보러 다니고 아유 얼마나 부러워요. 보고 온 거 글로 쓰고 나무 편지 전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 전해주고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뭐 살짝 바깥 아니면 창문 쪽으로 눈만 돌리시면 나무가 보일 겁니다. 그 나무 한 번쯤 더 천천히 쳐다보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